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규모는 92억 원으로 제조와 의료, 공공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솔루션과 서비스의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극지연구소가 세계 최초로 남극에서 무인 잠수정을 이용해 심해 열수 환경을 탐사했습니다. 자포동물과 해면동물, 극피동물 등 심해 생물도 채집해 남극 심해 열수 생태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일상 속에서 빠르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을 크게 높여주고 있지만 보안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봄꽃 개화 시기가 매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봄 날씨 전망은 어떻고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비용 부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활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제조 서비스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국내 기업과 기관 주도로 개발하고 이를 오픈소스로 공개해 안전한 활용을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 규모는 92억 원으로 제조, 의료, 공공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솔루션과 서비스의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또 오픈소스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도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남극권 중앙해령에서 무인 잠수정을 이용해 심해 열수 환경을 탐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남극 심해 탐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깊고 어두운 남극 바닷속으로 무인 잠수정이 천천히 내려갑니다. 해저에서 로봇팔을 이용해 생물을 집어 올립니다. 극지연구소 연구팀은 지난해 11월 장보고 기지로부터 약 1200km 떨어진 해역 수심 약 1300m에서 해저산 날개를 대상으로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곳은 멘틀에서 올라온 마그마가 분출하며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는 중앙해령 지역으로 바닷물이 마그마와 반응해 가열 분출되는 열수 현상이 나타납니다. 연구팀은 무인 잠수정의 정밀 로봇팔과 시료 흡입 장치를 이용해 자포동물과 해면동물, 극비동물 등 심해 생물 12개체를 채집했습니다. 또 과거 확보한 열수 광석과 유사한 형태의 광석들이 해저면에 대규모로 분포한 모습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극 항해에서 국내 기술진이 개발한 무인 잠수정으로 직접 탐사에 성공했다는 게 가장 큰 의의고요. 로봇 탐사로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전환점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팀은 확보된 시료를 바탕으로 남극 심해 열수 생태계를 규명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AI 에이전트가 대학가를 넘어 기업 현장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을 크게 높여주고 있지만 보안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권석화 기자입니다. 대학생 강서연 씨는 요즘 과제를 할 때 AI 에이전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료조사부터 코드 작성, 발표자료 초안까지 수행할 목표만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순서를 정해 작업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코드를 단순하게 어떤 코드를 짜기 위해서 질문 하나하나씩 생성형 AI한테 물어보는 경향이 있었다면 또 궁금한 게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또 논문 요약 에이전트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사용자가 목표를 제시하면 필요한 작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단계별로 수행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사용자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하는 생성형 AI와 달리 AI 에이전트는 다양한 앱과 시스템을 연동해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까지 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러 툴들을 같이 협업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상황에서 필요한 툴을 탐색을 하고 툴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필요한 액션을 실제로 취하고 그 액션에 대한 점검까지 해주는.
AI 에이전트는 업무와 산업 현장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금융회사에서는 사내 AI 에이전트를 개발해 코드 작성과 오류 수정, 맞춤형 서비스 추천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개발자들이 직접 검색을 하고 찾는데 소요 시간이 많이 들었다면 지금은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전문가들은 AI 에이전트가 앞으로 단순한 업무 보조를 넘어 투자 전략을 마련하고 목표를 세우는 등 업무 전반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단계까지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시스템 오류와 외부 해킹 등 보안 우려도 커질 전망입니다. AI가 시스템 내부 깊숙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만큼 그게 뚫렸을 때 파급력이 상상 이상일 수 있는 것이죠. 질문에 답을 잘하는 것을 넘어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시대가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3월 수상자로 이화여자대학교 화학나노과학과 김동화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김동화 교수는 차세대 초분자 키랄 광학 소재 기술을 개발해 빛의 성질을 나노 단위에서 정밀 제어하는 원천 기술과 광학 나노 기술 분야에 도움을 준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달 1명씩 선정해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을 일선 부대에 실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산 로봇 무기 체계가 전력화한 건 창군 이래 처음으로 방사청은 장병 대신 폭발물 탐지와 제거 임무를 수행할 로봇이 위험한 작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국산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은 해외 장비보다 넓은 범위에서 원격 운용이 가능하고 좁은 실내 이동과 계단 오르내리기까지 가능하다고 방사청은 설명했습니다. 군은 비무장지대 지뢰지대 개척과 대테러 작전, 위험지역 정찰과 지하시설물 탐색 같은 임무에 새 로봇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발이 묶인 한국 선원도 18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선박 여러 대가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곳에 머무는 우리 선박은 26척. 사실상 통제 상태인 오만만 해도 14척이 있습니다. 이곳 일대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은 18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실시간 소통 체계를 유지하며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선박 공격도 인접국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한 이란은 경고를 무시한 선박 10척 이상에 대해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컨테이너선 한 척이 원인 모를 발사체를 맞아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조선 호송 작전을 예고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재국으로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오만의 교민들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좀 사태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도 잘 연락 소통하고 있고. 하늘길 역시 녹록지 않아 두바이나 아부다비에서 오만까지 육로로 넘어온 뒤 일단 무작정 공항에 대기하는 이용객도 여전합니다. 세계 에너지의 핵심 수송로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면서 인근 지역 교민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중동 정세 악화 여파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리터당 1,80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일 오전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07.12원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휘발유 값이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선 것은 2022년 8월 이후 약 3년 7개월 만으로 당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리터당 2,100원대까지 치솟은 뒤 주요 산유국이 석유 생산을 늘리면서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리터당 1,874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대전 1,827원,
대구, 전북, 광주 1,812원, 경기 1,811원 순입니다. 자동차용 경유 가격도 급등했는데 전국 평균 가격은 리터당 1,785.31원으로 경유 가격 역시 약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겨울은 건조한 날씨와 가뭄이 이어지며 대형 산불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았는데요. 실제로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에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은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겨울 영남과 동해안 지역에 50일 넘게 이어진 건조특보. 건조한 날씨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도 잇따르면서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기상청 분석 결과 실제로 이번 겨울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절반가량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겨울 강수량 수준은 평년 대비 53% 수준이었으며 특히 올해 1월은 19.6%를 기록했습니다. 1973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가장 적었습니다. 적은 강수량 탓에 1월 상대 습도도 관측 이래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이동하지 않고 머무는 블로킹 현상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 동쪽 베링해 부근에 이 블로킹이 발달해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 강수량이 적었던 겁니다. 1월에는 우리나라 동쪽 베링해 부근에서 블로킹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는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유입되면서 강수량이 매우 적었고요. 2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강수량이 적었습니다. 기상청은 겨울철 건조한 날씨 속 일부 지역에서 기상가뭄도 나타났다면서 봄철에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면서 많은 이들이 다채로운 봄꽃 개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화 시기는 언제고 올봄 한반도 날씨 전망은 어떤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봄이 오면서 많은 분들이 봄꽃이 피기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올해 개회가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개화 시기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봄이 되면 이제 봄꽃이 피는데 대표적인 봄꽃이 벚꽃, 개나리, 진달래인데 지구 온난화 추이 속에서 매년 봄꽃이 빨리 피는 추세입니다. 다만 작년에 3월 달에 그 늦추위가 있고 눈이 자주 내리면서 그 봄꽃 행사들의 차질이 빚었거든요. 작년에는. 예. 근데 올해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봄꽃이 제주도에서 한 3월 25일 정확히 그날 피는 건 아니지만 그때쯤 필 것으로 보이고요. 남해안이 한 3월 20일에서 27일에서 한 8일 정도, 서울 경우는 4월 3일경 봄꽃이 피고, 그 다음에 이 봄꽃이 피었다는 얘기는 이제 개화했다는 얘기거든요. 꽃망울을 터뜨렸다는 얘기인데, 그로부터 한 5일에서 7일 정도 있으면 봄꽃이 활짝 벚꽃이 피는 만개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그 3월 하순경이면 그 진해 군항제 이런 벚꽃들이 그 아마 행사를 평년보다 빠른 날짜로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봄꽃 축제는 늦게 피어가지고 좀 차질이 있었던 게 작년 봄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개화 시기가 빨라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뭐 지구 온난화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봄꽃이 그 따뜻한 기온에 반응을 해서 꽃이 빨리 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기상청이 봄꽃 개화를 관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50년 전에 서울에서 벚꽃이 언제 피었는데 올해는 언제 피더라. 그러니까 꽃의 반응을 보고 확실히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구나를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 변화의 이 봄꽃 개화 시기가 한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꽃을 대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종로구 송월동 옛날 기상청 자리에 큰 벚꽃나무가 있거든요. 그 꽃이 언제 피었나를 기록을 합니다. 예. 이게 평년보다 확실히 빨리 피거든요. 올해도 평년보다 한 5일에서 7일 정도 빨리 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봄꽃이 빨리 핀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구가 따뜻해졌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예. 그럼 올해
벚꽃과 개나리 같은 주요 봄꽃들 있잖아요. 네. 예상 개화 시기를 한번 지역별로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개나리나 진달래가 벚꽃보다 한 일주일 정도 빨리 피거든요. 그래서 3월 중순이면 제주도와 남부 지방에서 개나리, 진달래가 피겠고, 벚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월 25일 제주도로 시작해서 남해안에 3월 27일에서 8일 정도, 개나리, 진달래가 서울 경우는 3월 말경, 벚꽃은 한 4월 상순, 그러니까 4월 3일 전후에서 개화할 것으로 보이고, 벚꽃 만개는 벚꽃이 핀 뒤 한 5일에서 7일 정도 있으면 이제 활짝 80% 이상이 다 피는 그런 만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여서, 어찌됐건 평년에 개나리, 진달래 또는 벚꽃 피는 것보다 올해 역시 지구 온난화의 연속성 속에서 빨리 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근데 봄꽃 개화 예측과 실제 개화 시기가 조금씩 다를 때가 있는데, 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더 있으면 좋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봄꽃이 언제 필 것이다는 이제 2월 달과 3월 달 기온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게 식물인 꽃이 반응하는 거잖아요. 네. 그 사이에 기습적인 어떤 추위, 기온이 뚝 하강이 있었다거나 또 기습적인 폭설이 있었다거나, 이제 이러면 예상보다 다소 이제 늦어지는데, 자, 그런 거를 꽃이 정확히 피는 걸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어떤 그런 상층과 중층의 그런 어떤 기온, 습도 이런 변화들, 그 다음에 눈이 녹는 시점들, 요즘에 이제 AI 기법 이용해서 이제 꽃 개화 시기도 예상을 하는데, 하여튼 예상과 실제 차이가 약간씩 차이가 나는 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그런 어떤 기온이 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좀 그런 착오가 있는데, 올해는 아마 예상했던 그대로 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럼 올봄의 전반적인 날씨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네, 지난 겨울에 1월 하순에 약 한 열흘 정도 강한 찬 공기가 브로킹에 걸려서 바로 빠지지 않고 오랜 기간 지속이 됐는데, 그것 빼고는 지난 12월, 1월, 2월 기온이 전체적으로 평년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따뜻한 겨울을 보냈고요. 또 지난 겨울 날씨의 특징이 강수량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적게 왔어요. 눈이 오긴 왔는데 쌓인 양은 평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수량은 평년에 한 반절밖에 내리지 않았거든요. 자, 그 여파가 어떻게 올봄 나타내 이어질 것이냐. 대기가 땅이 지금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산불이 자주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올해. 그래서 올 3월, 4월, 5월을 봄으로 보는데, 전체적으로 평년보다 높은 봄 기온을 보일 것이다. 그 와중에 우리가 특히 3월 달에는 꽃샘추위라고 부르는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꽃샘추위가 한두 차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강수량도 3, 4, 5월 달 전체적으로 평년보다 적은, 그러니까 그렇게 비가 자주 오지 않는 그런 이제 봄철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따뜻한 날이 많을 것이다. 건조한 날이 많을 것이다. 가령 우려되는 게 겨울 내내 강수량이 적었는데 봄에마저도 강수량이 적으면 어김없이 산불이 자주 날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기온이 높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해 5월을 보면은 여름 같은 국지성 호우가 잦았잖아요. 최근에 봄철에 이런 호우나 좀 이례적인 고온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올해도 역시 봄에 한 4월, 5월 되면 이례적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확 치솟아서 여름 못지않은 더운 날씨를 보일 것입니다. 또 그런 때 그런 따뜻한 기단과,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만나 부딪히게 되면 여름철임에도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상기상 현상이, 기후변화한 형태가 이상기상의 어떤 강도와 빈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기온이 툭 떨어지면 기온이 뚝 떨어져서 이상 그런 어떤 추위가 발생을 하고, 또 비가 내리면
봄철답지 않게 여름 못지않은 그런 많은 비가 내리고, 그래서 이런 강도가 더 강해졌고 발생 빈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올 3, 4, 5월 전반적으로 기온이 높은 가운데 건조하지만 기온이 뚝 떨어지는 그런 그런 늦봄 추위도 나타날 수 있고, 또 5월쯤 가서는 그런 폭우도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에 과거보다 더 따뜻해진 공기가 부딪히게 되면 그게 결국은 많은 강수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올봄 날씨도 역시 이상 기상 현상이 자주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기후 변화로 인한 그런 어떤 형태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은 그런 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이상 기온 현상으로 매년 더 날씨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해졌죠. 날씨가 이상 기상 형태를 보이는데 그 과거에도 오던 비가 더 강수량이 많아지고 이런 거니까, 자, 이런 지구 온난화 속에서 발생하는 그런 기후 변화, 더 나아가서 기후 위기라고 그러니까, 자, 봄을 지나서 올 여름 역시도 폭염 또 그런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전 지구의 기온을 지금 1.5도로 낮추는데 우리가 동참하자고 호소는 하고 있지만, 자, 이산화탄소 줄여서 그런 이상 기상의 어떤 발생 강도, 그런 발생 확률을 낮추는데 우리가 전 인류가 참여를 해야 되겠죠. 대비책은 그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세계 기상기구에서 올봄에 엘니뇨랑 라니냐가 일어날 확률이 모두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60%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중립 상태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엘니뇨, 라니냐, 저 동태평양의 적도 부근의 바닷물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0.5도 이상 높은 게 5개월 이상 되면 그걸 엘니뇨, 0.5도 이상 낮아지는 걸 라니냐라고 합니다. 자, 지난 겨울에 한 0.5도보다 낮지 않았기 때문에 라니냐가 아니고 역시 중립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3, 4, 5월 달 WMO가 예측했듯이 그 엘니뇨나 라니냐가 나타나지 않고 0.5도 높거나 0.5도 낮을 확률이 없다. 그러니까 중립 상태가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바닷물의 온도가 한 0.3도 높으면 엘니뇨가 아니거든요. 0.3도밖에 낮지 않으면 라니냐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올봄 날씨 우리나라에 영향을, 전 지구에 영향을 주는 게 저 바닷물의 온도가 높거나 평년보다 낮아서 엘니뇨나 라니냐로 인한 그런 전 지구적인 영향보다는 각 지역마다의 그 어떤 지역적인 특성, 우리나라 같으면 삼면 바닷물의 온도, 이게 과거보다 확실히 높아졌거든요. 자, 이런, 그 다음에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쪽의 시베리아 부근에 눈이 얼마나 빨리 녹을 것인가, 자, 이런 어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그런 기상학적인 영향이 저 동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의 변화보다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또 봄철마다 반복되는 황사나 미세먼지도 좀 큰 영향을 주는데 올봄의 대기질과 기상 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지난 2월 22일 날 고비 사막 내몽골에서 불려 올라간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와서 평년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한 10배 정도 높은 날이 하루 나타나는데, 올해 역시 이제 그런 조건이 앞으로 3월, 4월, 지금 5월 되면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워낙 건조한 지역인데 겨우내 그렇게 눈이 많이 오지도 않았지만 이제 여기가 강한 햇빛을 받으면 저기압이 발달하고, 그러면 강한 상승기류가 발생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황토고원이나 고비사막, 내몽골의 흙먼지들이 불려 올라가게 되고, 이게 바람이 맞으면 우리나라에 어김없이 올 수 있는데 3, 4, 5월 달이 원래 이제 황사의 계절이기도 하고, 또 그 황사가 아니래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이게 겨울처럼 찬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잘 흩어지지 않고 지상에 머무를 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흙먼지인 북서쪽에서 오는 황사,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발전소, 공장지대, 교통, 주거 문제로 발생하는 그런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농도는 봄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가 자주 오지 않는 계절이기 때문에
높아지는 이제 계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호흡기 질환 관리 뭐 이런 거에 각별히 유의해야 될 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올해 봄 날씨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